1990년도 1월 4일에 그 남녀가 차량에 같이 있다가 갑자기 2인조 강도가 등장했다라고 하면서 피해자분은 이제 사망하시고 그 현장에 같이 있었던 남자분은 도망치거든요. 이 사건이 1년 10개월 가까이 해결이 되지 않다가 갑자기 공무원 사칭죄라는 혐의로 경찰서에 오게 된 최인철 씨가 그 공무원 사칭이었다가 강도 사건 용의자가 되고 다음에 이제 살인까지 이어진 것이거든요. 그 과정에서 공범이 있었다라는 진술이 나오면서 장동익 씨가 나의 공범이다라고 지목을 해서 최인철 씨도 고문에 의해서 네네네. 네. 결국은 이 두 분이 무기징역 선고를 받으시고 출소를 하신 게 2013년이에요. 형을 받고 21년 동안 옥살이를 하고 만기 출소를 한 거죠. 모범수로. 원래는 무기징역을 받으신 거죠. 네네네. 네. 들어가실 때 따님이 2살이셨는데 나와보니까 24살. 지금 손주까지 보셨더라고요. 그때는 2살이었죠. 아내는 부엌에서 이제 저녁 상을 보고 있었어요. 근데 밖에서 제 이름을 불렀어요. 이름을 부르게다 제가 얘하고 나갔어요. 나가니까 잠깐 이야기 좀 합시다 이러더라고요. 가서 보니까 경찰서 가게 되더라고요. 그러면 영문도 못 따라가게 된 겁니다. 그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는데 그 한 사람이 앉아있고 둘이 앉아있더라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는 한 사람은 한이라고 중부경찰서 교통계 경찰이 있더라고요. 그 경찰관 우리한테 강도를 당했다는 거죠. 무슨 소리 나 모른다고 그랬어요. 그런 일이 있는 줄도 몰랐거든요. 그러고 나서 먼저는 그 12일 날부터 뭐 13, 14, 3일간을 좀 강도 그 사건하고 뭐 그 살인 사건하고 막 묻더라고요. 고문을 하면서 이렇게 했지 저렇게 했지 막 하면서. 아이라고 했으나 내 말 믿어주지 않더라고. 전부 고통만 가해지더라고요. 그래 14일 날에 말을 못하고 정신을 몇 번 잃고 나니까 말을 못하면 손가락을 까딱거리라고 움직이라 이러더라고요. 네가 했으면 움직이라 이러. 안 했다고 믿어주지 않으니까 나는 막 여기 보고선하고 싶은 생각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래 막 손가락 움직였어요. 거꾸로 매달린 상태에서. 그러니까 내려놓고 불러준 대로 쓰게 된 거죠. 15일 현장 검증 갔다 와가 또 저녁에 또 가가지고 고문을 또 하더라고요. 현장 검증할 때는 인철이가 때려서 죽였다 했는데 가꾸목으로 때려가지고 그래 안 죽는다. 네가 학연사살하기 위해서 돌로 찍어 죽였지. 또 막 시작이 된 거예요. 아유, 또 까딱까딱거리게 됐습니다. 재판부에서는 이걸 의심하기에는 좀 애매할 만큼 충분한 증거들이 다 있었던 건가요? 그러니까 얼마나 아무도 이 두 분의 말을 들어주지 않았나를 다시 한번 느꼈던 게 그 장동익 씨는 시력이 굉장히 좋지 않으시거든요. 거의 장애 판정을 받을 정도의 시력이 있으시죠. 그러니까 아주 앞에 있는 글자도 읽기가 힘드신데 근데 그 조사 과정에서 눈이 안 보이는지 몰랐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주의를 기울이면 충분히 알 수 있다고 생각되는 그런 시력에 대한 내용도 전혀 고려 대상이 되지 않았더라고요. 그 당시에는. 굉장히 여러 가지 배치되는 증거들이 있었거든요. 그 현장 사진을 찍은 것 중에 피 묻은 돌이 있거든요. 결정적으로 흉기로 사용됐다라고 생각되는 돌이 사진엔 있는데 나중에 증거 목록에서 사라져요. 제가 봤던 기록에서는 진술조서인데 날짜가 없는 진술조서가 있었어요. 저 처음 봤거든요. 그런 것들을 보면 의도를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현장 기록하고 진술하고 다르다는 점을 재판부도 사실 인지는 할 수 있잖아요. 아무리 자백을 했다 하더라도. 사실은 자백 하나만으로는 가능하지 않잖아요.
조작이 사실 굉장히 조직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는 내용 중에 하나가 이 옆 관할 경찰서에 있는 한 씨라는 경찰관이 차량으로 데이트를 하던 도중에 2인조 강도에게 강도를 당했다라고 갑자기 그 증언을 해요. 중간에 증언이 나와요. 그러니까 패턴이 같다, 일정하다. 똑같다. 근데 차량. 경찰이 옆관할서 경찰관이 경찰관이 갑자기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범행의 연속성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데이트하는 도중에 차량으로 하고 있는데 같은 도구를 써서 한 씨도 당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게 굉장히 강력한 뒷받침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자백의 보강 법칙이라고 자백만 해서는 절대 유죄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강요에 의한 자백일 수 있기 때문에 그걸 보강하는 증거가 꼭 하나 이상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 증거가 갑자기 이렇게 마련됐다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불러주는 대로 쓰고 그 불러주는 대로 증거를 맞추는 게 되겠네요. 의도를 가지고 검찰이 왜 이렇게 조금 부실한데도 기소를 하고 유죄 확정을 받아내려고 하는가? 일단 제 기억이 맞다면 이 사건이 당시에 굉장히 크게 이슈가 일단 됐던 사건이었던 됐어요. 것 같고요. 네. 그래서 모두가 이게 빨리 해결되기를 바라는 그런 압박이 있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아마도 그 누명을 쓰신 분들이 굉장히 그 사회적 약자라고 할까? 자신의 권리를 지켜내기가 쉽지 않은 그런 경우에 많이 당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 사건이 1년 8개월 넘게 미제 사건으로 있었거든요. 그러면 그 정도의 미제 사건을 해결한다는 건 당연히 엄청난 성과잖아요. 근데 그런 것에다가 그러니까 공무원 사칭 혐의로 잡혀온 사람들인데 그때 뭐라고 했냐면 종이를 주면서 그러니까 살아온 얘기를 다 해보라고 했다는 거예요. 근데 저한테는 그 말이 어떻게 들렸냐면 당신의 집안이나 이런 주변에 혹시 뭐 대단한 어떤 권세라든지 이런 걸 가진 사람이 있는지를 한 번 더 확인하는 절차로 보였거든요. 허위자백을 하게 되는 사람들의 특성 중에 하나가 그 취약한 특성을 갖고 있는, 그 취약하다라는 거는 청소년들도 있고 어떤 장애를 가지신 분들도 있고 그 8차 사건 윤석열 씨 같은 경우에는 가족이 없으시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열악한 그 상태였거든요. 하멜이 타고 온 상선이 좌초돼가지고 해안가에 이렇게 돼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에 이제 사람들이 배에 들어가서 물건들을 훔쳐오기 시작한 거야. 그렇겠네요. 우리나라 백성들이. 그때 당시 조선 돈으로 한 사람 30만 냥 정도의 값어치가 되는. 훔치려는 사람한테 노다지네요. 그렇죠. 그런데 이 사람들을 적발해가지고 이 하멜 일행들 보는 데서 이 발바닥을 몽둥이로 때려서 앞으로 너희들 물건 손을 못 대게 하겠다 우리가. 신랑도 아니고 발바닥을 몽둥이로 몽둥이로. 안심해라. 우리는 너네 편이니까 그리고 너네 물건도 안 없어질 거다. 그 정도로 잘해줬는데. 그러니까 너희들은 여기서 살아. 그런데 하멜과 그의 일행들은 우리 보내달라. 그렇죠. 이렇게 요구를 했는데 조선의 국법상 외국인은 들어오면은 나갈 수 없다. 그게 국법인 거예요. 이렇게 되면서 이제 이 남은 선원들이 탈출을 하다가 걸려. 그래갖고 이 사람들이 곤장형을 받아요. 한 명이 후유증으로 죽어요. 심지어. 곤장의 죽음. 예, 예. 그러고서도 계속 이 사람들이 중간중간에 탈출을 시도하다 왕을 직접 아련하게 돼요. 서울로 가서. 무슨 얘기를 했겠어? 왕을 만나는. 보내달라고. 왕이 no. no 한 거야. 대신 잘해줄게. 또 효정도. 효정도 잘해줘. 그리고 이제 결정적으로 청나라 사신이 들어와요. 그래가지고 숨겨놨는데 2명이 밖으로 빠져나와가지고 청나라 사신을 만나. 우리 좀 보내달라. 하니까 조선 조정에서 난리가 나죠. 사형. 사형? 저놈들은 어명을 어겼으니까. 왕까지 아련했는데 어명을 어겼다. 죽여야 된다. 이랬는데 효정이 유배에 보내는 걸로 처리를 해요. 하멜이 도저히 이 나라에 살 수 없다. 바다로 나갈 수 있는 배를 사요. 그 배를 타고 조선에 온 지 13년 만에 네덜란드 본국으로 이제 가게 돼서 거기서 쓴 게 하멜 표류기예요. 2권의 책으로 돼 있대요. 본권이 표류기, 그리고 조선 왕국기는 별책부록인데 이 조선의 지리, 정치 체계, 경제 체계에 대한 이제 기술이 돼 있는데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조선의 풍습이나 이런 것들을 비교적 정확하게 묘사를 해요. 맞아요. 그 조선인들이 자신들을 외모나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묘사한 게 있어요.
노란 괴물 같다. 바다 마귀 같다. 뭐 이런 표현들이 막 나오고 그랬겠죠. 잘 때 코를 널고 잔다 뒤로. 이런 표현들이 코가 크다고 생각했나 보지. 어느 순간에 이제 이 구경거리를 전락시키고 어떤 면에서는 하멜이 자기가 가서 인종적 차별을 받았다. 이런 식으로 이제 기술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멜이 다르잖아요. 다르게 생기면 저 사람이 어떻게 행동할지를 예측 예측하기가 불가능. 어려워지. 그게 더더욱 불안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더더욱 편견과 고정관념이 심해져요. 자기와 다른 걸 보면 두렵잖아요. 일단 불편하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그 사람이 열등하다거나 자기 통제 관리한 범위 내에 있으면 이제 안도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누군가를 또 따돌림하거나 뭐 이런 것도 불안감을 이제 반영하는. Why do you keep using this? A lot Because of it people comes say from it's China. racist. It's not racist at all. No, not at all. It comes from China. That's why. 갑자기 생긴 게 아니고 있었던 게 발현이 좀 심하게 되고 있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긴 해요. 그러니까 원래 있었던 건데 본인의 생존을 위협받을 정도의 공포를 받으면 사람들이 어떤 방향으로 움직이냐면 본인과 다른 것을 거부하고 더 보수적이 되고 그래서 인종차별이나 이런 것들 기저를 보면 그러니까 나의 일자리를 뺏어간다는 그런 어떤 두려움 사회에 대해서 불안정성을 느끼면 느낄수록 외부에서 온 사람들에 대한 배척 이런 것들이 일어나거든요. 지금까지도 인종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지 못한 것처럼 보이는 이유가 미국도 그렇지만 노예제의 그 시간이 너무 이제 길어서 그런 것이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프랑켄슈타인이란 SF 아시죠? 네. 프랑켄슈타인에 나오는 괴물이 처음에는 그냥 시체 같은 거죠. 근데 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제 인간의 말을 배우고 인간의 생각을 배우고 나중에는 아주 고차원적인 대화를 나누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그 소설은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죠. 이 괴물은 인간인가? 저 노예들은 사실 지금 우리는 참 이해하기 힘든데 원래 짐승이라고 생각했잖아요. 짐승이 인간의 말을 하고 인간의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이들을 해방했을 때 이들에게 인간의 그 권리를 줬을 때 우리가 이들과 함께 살 수 있을까? 그러니까 그런 소설을 써했을 만큼 그 인종차별이 그러니까 차별에 대한 역사네요. 그렇죠. 예, 저는 그때부터 시작이 된 거는 일리가 있는 얘기 같아요.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의 노비제도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사실 다 이름만 다를 뿐이지. 그렇죠. 실제 우리는 노예라 그러면은 이제 보통 흑인 노예만 생각하는데 영어에서 그 슬레이브가 이제 노예란 뜻인데 그게 어원이 슬라브에서 온 거예요. 슬라브족. 슬라브족. 그러니까 슬라브족이 한때는 그 서유럽의 가장 러시아, 중요한 폴란드 그렇죠. 뭐. 가장 중요한 노예 공급처였대요. 노예에 대한 그 인간의 어떤 그 바람이랄까? 지금도 우리가 인공지능을 만들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를 닮은 로봇을 만드는 거잖아요. 노예를 만드는 거예요, 사실은. 노예라는 것을 가지고 살았던 몇천 년간의 역사 속에 뇌리에 박혀 있는 우리 인자 속에 차별이라는 게 만들어지지 않았나라는. 그냥 형은 되게 심플하잖아요. 형은. 네. 근데 아까 막 카멜이 발바닥 맞고 그랬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거는 고문 기술이에요. 그러니까 형벌하고 또 차원이 다른 문제예요. 이 재판이라는 건 항상 사실을 확정한 다음에 그다음에 법을 적용하는 거거든요. 사실을 확정할 때 지금 같으면 뭐 거짓말 탐지기도 있고 뭐 과학 수사도 있고 뭐 프로파일러도 하고 DNA 검사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그런 게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증언을 많이 들어보는 거죠. 자백이죠. 자백이 있어야 되고 서로 진술이 다르거나 물증과 다를 때 이제 고문을 하는 겁니다. 그건 증거조사 방법이에요. 그래서 원래 정상적인 고문은 이렇게 회초리 대고 때리는 거예요. 30대까지. 그렇게 하는데 이제 그렇게 하면 잘 안 부니까 그 고문 기법은 별게 다 있었던 거죠. 고족형이라고 발을 쪼개는 거예요. 발가락 쪼개는 거예요. 네. 그리고 난장이라고 엄지발가락을 양쪽에 딱 묶어가지고 들어 올려가지고 이제 때리는 건데 근데 잘못 때려서 엄지발가락들이 떨어져 나간대요. 그게 아마 아, 이게 아까 그 그건가 하멜의 보네요. 그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난장. 그다음에 단근. 이거는 이제 힘줄을 끊는 거고. 예. 이게 방송에 왜 주로 줄이가 나오는가 봤더니 제일 방송용으로 녹화하기가 편하네요. 그나마. 그나마. 포락은 쇠막대기를 발가락에 넣고 불로 지지는데 끈을 거기에 묶어놓고 거기서부터 태우는 거예요. 쫙 와서 발가락까지. 곤장 가지고
바른 말 할 때까지 정강이를 친다거나 듣고 있기가 쉽지가 않네요. 그냥 형벌이잖아요, 사실은. 지금으로 치면 다 범법행위가 지금 지금 안 되죠. 고문 자체가 범법행위예요. 고문이 우리나라에서 없어진 게 규정상 1907, 8년이에요. 그때까지는 적법하게 동서양을 막론하고 범인을 고문을 해서 자백하게 만들라. 그러니까 확인하는 거죠. 이 사람이 견디는 걸 봐서 진술의 심리성을 테스트하는 거죠. 우리 조상들은 이렇게 징벌을 받고 억울한 수용자들도 굉장히 많았을 것 같고 누명 쓴 사람들도 엄청 많았을 거 아니야. 요거를 썼던 게 이게 규문주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경찰이 팩트를 수사하고 검사가 법적으로 적용을 해서 기소를 하고 그다음에 판사가 그거를 제대로 했는지 판단을 하고 교도소는 또 그 형을 관리하고 모든 다른 주체가 그걸 나눠서 하고 있잖아요. 제주 목관화 같은 데 가면은 그 모든 걸 다 하는 거잖아요. 경찰, 검사, 그렇지. 판사. 그런데 만약에 자기가 잡아온 사람이 어느 순간 해보니까 아닌 것 같네? 아 그럼 난 풀어줄래. 이러면 자기가 잡아온 것부터 잘못된 거잖아요. 자기가 잘못이잖아요. 그럼 야 일로 와. 이제 고문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 거기 한번 나쁜 사람으로 딱 잡히면 나 죄 안 지었다 하면 주리를 틀고 계속 고문해서 그 대답할 때까지 하고 잘못했다 그러면 그냥 죄인이 되는 거고. 다 원님 앞에 가서 그냥 네. 다 판정받는 거네요. 예. 일단 형벌을 그냥 집행해요. 일단 재판이 나오고 그냥 집행하기 때문에 항소를 해도 큰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해요. 그러니까 의심이 섞여 있다면 무죄인 거예요. 정황적으로 네. 유죄 같으나 무죄가 나죠. 네. 증명하지 못해. 예. 근데 우리는 무죄라고 하는데 사실은 유죄가 아니라는 뜻이에요. 낫길티란 말이 더 없다가 정확한 아니고. 거예요. 예. 의심이 없을 정도까지 입증해야 되거든요. 뭐 검찰이나 수사관이 유죄라고 거의 확신을 했을 경우 가장 좋은 방법은 내가 가진 증거로 최대한 압박을 가하는 그쵸, 거잖아요. 그래서 재판에 가면 불충분한 게 있지만 이 사람에게 자기가 유죄를 인정하게 만드는 쪼여감? 이 정도까지 알고 있으면 이 사람 다 알고 있네 라고 해서 나머지 안 풀린 포인트를 불게 하는 방법? 소머리 곰탕을 하면 곰탕이 몇 조각 떠 있잖아요. 그걸로 소머리를 역추적해서 못 그려요. 그렇잖아요. 그 몇 조각 가지고. 그러니까 현실의 증거는 다 그래요. 영화 속에는 딱딱 이게 퍼즐 몇 개 맞추면 진짜 소머리가 탁 나와요. 정확하게. 그러니까 그렇지는 않거든요. 항상 시간적, 공간적 이 궤도에서 다 빈틈이 다 있는 거예요. 몇 점 없는 거 가지고 엮는데 그 빈틈을 전부 다 메워주는 게 자백인 거죠. 그동안 이춘재는 시종일관 범행을 부인해왔는데 부인하기 어려운 결정적 증거를 들이대자 입을 열기 시작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수사 초기 9건의 연쇄살인 사건 가운데 혐의를 완강히 부인해왔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사건의 증거물에서도 DNA 조사 결과가 나오자 결국 이춘재는 범행을 털어놨습니다. 보통은 DNA 증거나 이런 것들을 들이밀면 자백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최근에 구미에서 네네. 여자아이가 살인, 그러니까 이 사건이 발생을 했는데 DNA로 매칭이 됐어요. 그러니까 아이의 외할머니로 알고 있던 사람이 사실은 엄마. 근데 DNA 검사를 3번, 4번, 5번을 해서 똑같이 나왔는데도 본인은 그 아이를 낳은 적이 없다고 지금 부인하고 있어요. 맞아요. 아직까지. 되게 화제가 됐던. 네네네. 이게 보시려 하는 국가수인데 제가 이렇게 아니라고 이야기할 때는 제가 제 진심을 좀 믿어주셨으면. 정말 이 사건에서 잘못한 게 아무것도 없으세요? 국내에서 정말 드문 사건이거든요. DNA 증거가 이렇게 나왔는데 여전히 범행을 부인하는 범죄자는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재판부에서는 그걸 사실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지금으로서는. 자백이 안 된 유죄가 되는 거네요. 근데 이제 반성하지 않는 걸로 그렇죠. 하겠죠. 그렇게 판단할 수가 자백해서 없지 않을까요? 하는 거와 다르죠. 확실한 수사, 확실한 판결을 내리게 하는 게 제일 중요하네요.